이 아이들은 누구지? 김태산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위패 앞에서 울고 있는 낯선 남매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요동쳤죠. 2024년 11월 15일 아침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서울 외곽의 고급 납골당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김태산 회장은 흰 백합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운전기사 박성훈이 차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숙였지만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납골당 건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김준호. 오늘은 그 아들의 기일이었죠. 회장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추모실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눈을 감았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췄어요. 아들의 위패가 있는 곳에서 두 아이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13살쯤 되어 보였고 여자아이는 그보다 어렸어요. 낡은 교복을 입은 남매의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에 담긴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너희는 누구니? 남자아이가 깜짝 놀라 일어서며 여동생을 뒤로 감쌌어요. 저희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 형이 후원해 주신 고아원에서 왔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후원? 우리 준호가? 네, 매달 학비랑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회장은 아들이 고아원을 후원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몰랐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저희도 1년 전에 알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요.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덕분에 피아노도 배울 수 있었어요.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희 이름은 뭐니? 저는 지우고 동생은 서연이에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내 연락처야. 앞으로 내가 준호를 대신해서 너희를 돌봐주마.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아들의 위패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옆에서 두 아이도 함께 절을 올렸죠. 그날 김태산 회장은 아들의 숨겨진 선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끔찍한 진실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장님, 이 보고서를 보셔야 합니다. 비서실장 최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일주일 전 납골당에서 남매를 만난 후 김태산 회장은 즉시 신원조사를 지시했었죠. 태산그룹 본사 60층 회장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최민수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3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회장은 봉투를 뜯어 보고서를 꺼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피해자 박민준 사망, 이수진 사망 자녀 박지우 당시 10세, 박서연 당시 7세.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매의 부모님은 2021년 11월 15일 강남대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최민수가 천천히 설명했죠.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아들 준호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어요. 설마. 네, 도련님의 차량이 그 부부를 치었습니다. 최민수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경찰 보고서 사본이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김준호 28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횡단보도 신호 위반. 회장은 보고서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자가 흔들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남편 박민준 씨가 즉사했고 부인 이수진 씨는 병원 이송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도련님이 죽인 부부의 자녀가 맞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죠. 준호가 그 아이들을 후원한 건 속죄였던 것 같습니다. 최민수의 말에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이게 말이 되나?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자식을 후원하다니.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회장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집에 혼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 병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진심 어린 속죄였을까? 아니면 죄책감을 덜기 위한 위선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후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언제 뵐 수 있어요? 회장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바라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최 실장, 네, 회장님. 남매와의 약속을 모두 취소해.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에게 약속하셨잖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마주보겠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회장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횡단보도, 피를 흘리며 쓰러진 부부, 그리고 울부짖는 두 아이.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죠. 회장은 남매를 만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지옥에 갇혔습니다. 준호야, 내가 뭘 숨긴 거니? 한 달이 지나도 회장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그는 결국 아들의 유품 창고를 찾아갔어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창고 단지. 회장은 3년 만에 이곳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어요. 아들이 쓰던 책상, 의자,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죠. 회장은 한참을 그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구석에 놓인 검은색 가죽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이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습니다. 회장은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낡은 서류들과 펜, 그리고 검은 다이어리 한 권이 나왔습니다. 다이어리 표지는 손때로 반질반질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죠. 첫 장을 펼치자 아들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일기가 보였어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회장은 숨을 참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래처와 저녁 약속을 마치고 술에 취하셨다. 운전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하시겠다고 고집하셨다. 내가 말렸지만 듣지 않으셨다.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는 급히 차를 몰고 아버지를 따라갔다. 강남대로에 접어들었을 때 아버지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부부를 쳤다. 다이어리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회장은 억지로 책을 붙잡았어요.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셨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아버지의 인생과 수천 명 직원들의 생계,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는 없다. 안 돼. 안 돼.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버지를 택시에 태워보냈다. 그리고 내 차를 사고 차량 앞에 세우고 운전석에 앉았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남자는 죽었고 여자는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두 아이가 남았다고 한다. 나는 평생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이 진실을 모르고 사세요. 아버지가 죄책감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이어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3년간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살아온 모든 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바로 자신이었던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죄를 뒤집었었던 겁니다. 박경희님, 3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를 찾아갔어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진수 경위는 퇴직을 앞둔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김준호 씨 사건 말씀이십니까? 박경희는 회장을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네,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장은 의자 끝에 앉았죠. 박경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죠?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이 2대였어요. 박경희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앞차가 부부를 쳤는데 현장에 남은 건 뒤따라오던 김준호 씨 차량뿐이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왜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김준호 씨가 즉시 자백했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도 기준치를 넘었고요. 박경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파고들 명분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회장은 곧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최 실장, 3년 전 내가 탔던 차량 기록을 찾아. 회장님, 그 차는. 최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나? 사고 다음 날 폐차되었습니다. 회장님 지시로요. 회장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것만 어렴풋이 떠올랐죠. 블랙박스는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은 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증거를 인멸했던 거예요. 아들의 희생을 모른 채 말이죠. 회장님, 지금이라도 경찰에 자수하셔야 합니다. 최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룹은 어떻게 되고 직원들은? 그래도 이건 사람의 목숨 문제입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회장은 남매가 사는 고아원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비틀거렸습니다. 지우가 동생의 가방을 빼앗아 들어주었어요. 오빠, 오늘 급식 맛있었어.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지우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죠. 두 아이는 서로 기대며 걸어갔어요. 회장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자신과 아들이 저 아이들에게서 빼앗은 것. 부모의 사랑, 평범한 가정, 행복한 미래.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은 차 안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은 아이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그곳을 떠났어요.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비겁하게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힐 것인가. 원장님,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산 회장은 소망의 집 고아원 정문 앞에 섰어요. 오래된 2층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원장 김혜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곳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봉투 안에는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죠. 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아이들에게 써주십시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뛰어와 회장의 다리를 껴안았어요. 뒤따라 지우도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었구나.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오셨잖아요. 서연이 작은 손으로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앞으로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고 싶구나. 정말요?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고 싶습니다. 회장은 원장을 바라봤어요. 마침 아이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부터 회장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서연의 피아노 연습을 들어주고 지우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의 피아노 발표회가 열렸어요. 회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아이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지우의 축구 경기도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봤어요? 제가 골 넣었어요. 땀범벅이 된 지우가 달려와 안겼어요. 회장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후견인 승인이 났어요. 회장은 남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넓은 저택에 아이들 각자의 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와, 여기가 다 내 방이야? 서연이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지우는 창문 밖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회장은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지우에게는 명문대 수학 교수를 붙여주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회장은 괴로웠습니다. 남매 부모의 영정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꺼내볼 때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이 회장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왜 자다가 자꾸 우세요? 아이의 물음에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죠.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회장의 선언에 비서실이 술렁였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태산그룹 본사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최민수 비서실장과 법무팀 이사 강지훈이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강지훈이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나도 안다.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네. 최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도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야.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자택 거실에 남매를 불렀어요. 지우와 서연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우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3년 전 너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은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준호가 아니라 바로 나였단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 준호는 나를 막으려다가 회장은 준호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았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아이의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연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가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을 회장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진실을 숨기고 살 수 없었어. 회장의 목소리는 비통했어요. 법적 책임도 지겠다. 경찰에 자수하고 처벌받을 거야. 지우는 일어나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울렸어요. 회장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밤새도록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매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문 앞에 식사를 가져다 놓고 물러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지우가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 형이 우릴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저희도 결정했어요. 지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고 싶어요. 서연도 오빠 옆에 섰어요. 할아버지가 법적 처벌받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용서라는 말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회장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세상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2025년 5월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10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댄 가운데 김태산 회장이 단상에 섰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3년 전 제 아들 김준호가 교통사고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알려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죄를 뒤집었었고 그 죄책감 속에서 피해자 유족을 몰래 돌봤습니다. 회장은 준비해온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아들의 일기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납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또한 제 재산의 절반을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었어요. 남은 재산은 제가 희생시킨 부부의 자녀 박지우와 박서연 남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검찰이 회장을 연행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회장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화가 깃들었어요. 6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법정. 피고인 김태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낭독이 끝났습니다. 회장은 항소 포기 각서에 서명했어요. 방청석에 앉은 지우와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회장은 매일 아침 작업장에 나가 성실히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독방에서 편지를 썼어요. 민준 씨, 수진 씨, 오늘도 두 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매일 같은 내용이었지만 회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참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남매에게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요. 할아버지,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편지들이 회장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모범수로 인정받은 회장에게 가석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소하는 날 교도소 정문 앞에 지우와 서연이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연이 달려와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지우도 다가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집에 가요, 할아버지.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어요. 11월 15일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회장과 남매는 함께 납골 땅을 찾았어요. 준호의 위패 앞에는 남매 부모님의 영정도 함께 놓였습니다. 서연이 가져온 휴대용 키보드를 펼쳤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준호 오빠를 위해 연주할게요. 아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추모실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음악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두 편히 쉬세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은 새 영정 앞에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는 그의 어깨를 지우가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가요. 그래, 가자꾸나.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납골 땅을 나섰습니다. 바깥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 너머에는 치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